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라 몇 달 새 13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청약인데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현금 부자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청약 로또 청약으로 평가받긴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청약이 몰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청약은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구나.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치면 모두 10만 명 넘는 사람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특히 1순위 청약의 경우 110가구 모집에 7만 명 가까운 사람이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이 600대 1을 넘었습니다. 가장 평수가 큰 7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18억 원대인데 대출 규제로 최소 12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잠실르엘은 후분양입니다. 내년 1월 입주라서 4개월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고 자금 계획이 확실한 사람만 덤벼들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청약 결과는 또 대출 규제가 청약 양극화를 부추길 거란 비판을 증명해준 셈입니다. 소득이 많고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가진 자산이 없다면 청약에 참여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 627 대출 규제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정부가 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지만 이미 시점을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눈치를 보던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현금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는 뜻인데요.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평균 5억 원,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마포의 경우에는 평균 3억 원 선입니다. 자기 자본이 상당한 만큼 대출 규제 속에서도 충분히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획일적인 6억 원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계속 길어질 경우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공급 대책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 기자,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공급 대책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은 정부의 고민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서울에 이런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좀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토부 중심의 단순 공급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방향 전환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가격 안정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고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세 대출 DSR은 상당히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런데 전세 대출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을 하려다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민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세를 규제하게 되면 전세가 하락도 문제지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특히 전세 대출을 많이 받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하니까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돌이표처럼 월세와 전세 그리고 매매가가 서로 영향을 주며 차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6.27 부동산 대책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대책 시행 여부에 대해선 필요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DSR 규제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관리하는 지금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통해서 같이 줄여나갈 수 있게 고위험군 이런 부분 진짜로 특별히 더 봐야 돼서 서민금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또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선 이 첨단 전략 산업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장기 투자 수요에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 규제, 감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은행권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대출 위험 가중치 RWA 조정과 관련해 현재 금융위원회도 규제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 이와 관련해선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이 후보자는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방안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는데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달 운영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전날 금감원에 보고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금감원 금융보안원이 같이 보고 있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이 후보자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금융위 해체 가능성과 관련해 이억원 후보자는 가정의 근거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필요한 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가 예고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오전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철거 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국회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와 금융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현주 기자, 김 대표가 경제 관련 법안 중 우선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예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배임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습니다. 이는 군사 독재 시설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가장 우선에 두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보다도 배임죄 개정을 우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배임죄의 경우 두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1,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 배임죄 완화를 당근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은 완화하되 민사 책임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계는 배임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에 비해 30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스테이블 코인은 김 원내대표의 간담회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앞서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산업 성장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면 김 원내대표는 발행 주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행기관은 반드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래소 혹은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여야 한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 민간기업 주도로 발행하는 경우 시장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올해 국회에만 4건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권 중심 관리와 민간 참여 범위를 두고 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민생대책 쪽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요. 결국 2차 소비 쿠폰에서 고액자산가 제외되는 걸로 의견이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행정안정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로 생활협동 조항을 포함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할 때 보통 고배당 상품을 찾게 되죠. 그런데 최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매우 위험이 큰 고배당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 전략이 그다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지용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연간 배당 수익률이 100%가 넘는 ETF 상품이 있고 이걸 찾는 국내 투자자들이 그렇게나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간 배당률이 한 4에서 5%만 돼도 고배당 주식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연간 배당률이 100%가 넘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들이 등장을 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결제원 집계를 보면요. 서학개미들은 지난 한 달간 8월이죠. 미국 증시에서 코니, CONY를 약 8천만 달러, 그리고 MSTY와 BITO에 각각 6,200만 달러와 5,800만 달러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순매수 상위 톱 20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합치면 세 종목을 합쳐서 한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CONY는 일드맥스 코인옵션 인컴 전략 ETF라고 하는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 투자를 기초지수로 시고요. MSTY는 이제 MSTR로 알려져 있죠.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BITO는 커버드 콜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국내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CONY와 MSTY는 연간 배당률이 150에서 160% 가량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1년간 보유하면 배당으로만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커버드콜 ETF들이 꽤나 인기가 많은데 해당 상품들의 경우 한 달만 보유해도 10% 이상의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금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런 상품이 있는 겁니까? 이 두 상품의 기초 자산을 좀 보면요, 각각 이제 코인베이스와 가상자산 거래소죠. 그다음에 스트래티지를 직접 보유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부분 달러 현금을 보유하면서 일정 비중을 특정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이제 팔아서 이에 대한 차익, 즉 프리미엄이죠. 이 커버드콜 전략의 기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습니다. 일단 옵션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워낙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하는 배당 수익률에 미치지 않은 프리미엄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원금, 즉 주식 가지고 있는 원금을 팔아서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실제 MSTY를 운영하는 ETF 브랜드 일드맥스에 따르면은 지난달인 8월 분배금의 60% 이상이 원금에서 보존해준 금액이었습니다. 이 원금에서 제한한 배당금은 온전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자산 대비 해당 ETF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가상자산 제도화에 힘입어서 관련 주가가 최근에 크게 오른 바가 있었는데 이 연초 이후에 코인베이스와 스트레이티지 주가는 각각 22% 그리고 15%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고배당 ETF들의 주가는 가격 지수로만 봤을 때는 40% 이상 빠져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네, 상식을 뛰어넘는 고배당 투자입니다. 주가가 빠져도 배당 수익을 합친 총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이 투자자들도 주가가 빠지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걸 텐데요. 현명한 투자 전략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도 당연히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본인은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내가 보유를 하면 배당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배당을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후에 원금이 손실이 났어도 팔아도 손절을 해도 그만큼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그다지 합리적인 투자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탈 리턴, 즉 총수익으로 따진 CONI와 MSTY의 1년 수익률은 각각 24% 그리고 101%입니다. 꽤 높은 성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공한 투자로도 볼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와 스트레티지의 주가 상승률은 각각 80% 그리고 173%에 달합니다. 결국 기초자산을 보유했을 때 더 수익이 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상품들의 총 보수가 1%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ETF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서도 좀 비싸다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순자산이 감소를 하면 절대적인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전략이므로 해당 전략 ETF들의 주가는 상방이 크게 제약이 되게 마련입니다. 대신 주가 하락에는 방어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가 하락에 따른 순자산 그리고 배당 수익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장기 투자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암세포만 노려 공격하는 일명 유도미사일 항암제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시장이 연간 20조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투톱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ADC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늘 바이탈은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삼성바이오가 큰손 고객사들의 차세대 ADC 신약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올 1분기부터 이 ADC 전용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고객사들로부터 수주 과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임상 단계에 있는 파트너사들의 신약 후보 물질들을 위탁 개발하거나 임상용 시약 등을 위탁 생산하는 건데요. 앞으로 품목 허가를 받고 상용화될 경우에 본격적인 상업 생산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예비 수주 계약인 겁니다. 최근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장비 입고와 인증을 완료했고 인력 충원과 핵심 기술 내재화도 마쳤다며 현재는 과제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오는 2027년까지 ADC 완제 의약품을 상업 생산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위탁 생산을 넘어서 위탁 개발에 힘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주력하던 이 항체 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 생산 비중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ADC 분야에서는 위탁 개발, CDO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게 이제 주목할 점입니다. ADC 관련 시장은 지난해 약 19조 원에서 오는 2032년 39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ADC 치료제는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바이오가 아직까지 공시할 만한 규모의 ADC 관련 계약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애초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ADC 치료제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새로운 ADC 치료제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서만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의 제품 그리고 에브비의 제품 이렇게 총 2개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요. 삼성바이오는 기존 치료제의 이 생산뿐만 아니라 신약의 발굴, 임상 이런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향후에 이게 이제 출시에 성공할 경우에 이를 레퍼런스 삼아서 또 다른 고객사들의 추가 수주를 노릴 수 있고요. 현재 삼성바이오는 항체 의약품 부문에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 상위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뮬러를 넘어 자체적인 ADC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개의 신약 후보가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네, 임상 일상 진입이 목표입니다. 현재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건요. 지난 7월에 이 미국 임상 일상에 진입한 CTP70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위식도암 등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방광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CTP7 하나도 최근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지막 3번째인 후보 물질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그리고 대장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이번 달 임상 계획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는 2030년까지 첫 ADC 신약을 상업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ADC 개발에서는 대형 제약사들이나 전문 바이오텍들에 비해 셀트리온이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을까요? 승부수로 내세우는 건 이제 바이오베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DC에서 이 항체와 링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달려있는 약물을 차별화하는 이 바이오베터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바이오베터,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오리지널보다 효능이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개선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일종의 개량 신약인 겁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대표 제품으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해가지고 미국에서 개량 신약으로 허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ADC 시장에서도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개량 신약을 먼저 공략을 해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통상 외부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바이오텍들과 달리 셀트리온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빠른 임상 속도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토스가 얼굴을 인식해 단 1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페이스페이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토스는 연내 30만 개, 내년에는 총 100만 개 매장에 페이스페이 단말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스가 얼굴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를 전국으로 확장합니다. 사전에 토스 앱에 얼굴과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카드나 휴대폰 없이 단말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얼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1초 안에 얼굴 인식해 결제가 끝납니다. 토스는 단말기 위치나 조명, 사용자 키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성형을 하거나 일란성 쌍둥이여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용자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벌써 결제가 끝났나요? 토스는 바로 이 간단함이 페이스페이를 계속 찾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페이스페이는 넉 달 만에 가입자 4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누적 결제 건수는 10만 회를 넘어섰고 한 달 내 재이용률도 60%에 달했습니다. 토스는 보급 매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편의점 4개사에 더해 롯데시네마, 교촌치킨, 이니스프리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도 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스를 쓰는 모든 고객이 페이스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페이스페이가 가능한 가맹점을 30만 개까지 확대하고 2026년 말에는 1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결제 중 모바일 비중은 2020년 44%에서 불과 4년 만에 52%를 넘어섰습니다. 토스는 얼굴 결제가 카드와 QR, NFC 결제를 뛰어넘는 편리함으로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페이도 얼굴 결제 기능을 탑재한 신규 결제 단말기를 연내 선보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